세상을 바꾼 정책들, 그 속에 숨겨진 비밀 코드를 명쾌하게 파헤쳐봅니다. 안녕하세요. 글쓰기 연구하는 역사학자 심용환입니다. 역사 속 숨은 이야기까지 쉽고 재미있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입니다. 자, 오늘도 역사를 바꾼 결정적 정책들을 또 뽑아서 재밌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자, 야, 가슴이 뛰죠, 그냥. 가슴이 뛰네요. 네, 뭔가 그 2002년 네. 대한민국 이런 걸 좀 외쳐야 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찾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전 국민이 하나가 됐던 2002 한일 월드컵의 추억이 담겨 있는 대한축구협회의 풋볼 펜타지움에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나네요. 오늘은 월드컵부터 축구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 얘기까지를 먼저 이렇게 총망라해서 이야기 좀 진행해 보자 합니다. 주제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스포츠 운동 좋아하시나요? 일단 키가 되니까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농구를 하겠죠. 잘은 못해도 어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조건 자체로 그렇죠?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스포츠를 하면 일단 몸 건강해지죠. 네. 또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맞아요. 또 이제 스포츠를 보는 것만으로도 주위 사람들과 끈끈한 또 유대관계. 같이 욕하면서 뭐 거기서 놓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제 스포츠를 즐기면 또 자신감도 뿜뿜 상승한다는 또 연구 결과도 있고. 네네네. 어쨌든 간에 가장 큰 스포츠의 매력은 모두가 이 하나가 되게 해주는 거 이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스포츠가 또 외교랑 만나게 되면 얼어붙은 관계를 또 풀어주기도 하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유명한 사건이긴 하지만 핑퐁 외교입니다. 그렇죠. 조금 어르신들이 이제 이게 좀 익숙하신 네. 내용이 될 텐데 이게 뭐냐? 6.25 전쟁에서 소련 진영에 섰던 이제 중국이 미국과 이제 사이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또 당연히 미국도 대중국 금수 조치 등을 펼치면서 서로 굉장히 좀 사이가 나쁜 시간을 오래 보냈는데요. 네. 그러던 중에 1971년 일본 나고야에서 제31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대회가 끝날 무렵 중국은 미국 선수단을 초청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와볼래?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미국이 이걸 받아들이겠다. 오케이. 네, 만남의 성사가 되게 되는 건데요. 미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중국 선수들과 친선 경기를 치면서 사실상 고대한 시간이 20년간 냉각기였어요. 그렇죠. 20년간의 적대 관계이던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게 됐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던 4월 4일 그 미국 선수 가운데 코안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선수단 버스를 놓쳤다고 해요. Wait! 이런 식으로. 이럴 수도 있어요? 국제대회에서? 참. 그때 이제 중국 선수단 버스가 이제 멈췄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중국의 탁구 영웅 庄저둥이라는 선수가 우리 중국 버스 타 이렇게 권했다고 해요. 배려를 해준 거네. 그렇죠. 딱 봐도 이제 헤매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이 냉전 분위기 속에 적성국가 버스를 탄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렇겠다. 그런데 이제 버스에 탄 코안에게 이제 庄저둥은 어떤 걸 선물했냐면 중국 황천 그려진 수건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오. 그것도 이제 중국 선수단을 취재하던 그 기자들에게 이제 두 사람의 이제 사진이 찍히고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겠죠. 중국 방문 원하냐? 중국 오고 싶냐? 라는 질문에 안 가본 나라를 가보고 싶다라고 중국 방문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누구 귀에 들어갔냐? 마오쩌둥 귀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그렇죠. 오. 그렇게 해서 미국과 중국의 친선 탁구 대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야, 이거 재밌다. 재밌죠? 그런 그렇죠. 스토리가 있네. 실제로 이제 이 친선 탁구대 이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이제 20년 넘게 계속되어 왔었던 중국에 대한 무역 금지 조치를 네. 드디어 해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번 갔잖아요. 또 와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 탁구팀을 초청해서 친선 대회를 열게 되면서 양국 간의 우호 관계의 계기를 만들게 됐고요. 이런 화해 분위기 속에서 정말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미국 대통령 닉슨과 중국의 주석이었었던 마오쩌둥이 만나죠. 사진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있죠, 그렇죠. 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나라가 스포츠를 통해서 화해 모드로 돌아선 대표적 사례니까 스포츠가 이런 힘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스포츠는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겠죠. 지금의 스포츠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지 사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오늘 타임라인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근대 스포츠가 도입된 19세기 후반 조선으로 가보시죠. 네. 자,
1894년 조선은 갑오개혁을 계기로 해서 서구 문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때 이제 근대 스포츠들도 하나 둘씩 이제 조선에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고종 같은 경우는 1895년 2월 근대적 교육 이념을 담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헌장인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합니다. 오. 근대 교육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얘기인데 덕, 체, 지혜, 육성이 교육의 기본 강령으로 명시가 됐고요. 이때부터 이제 체, 몸이죠, 몸. 네. 몸이 교육의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면서 체조가 독립교과로 설정이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비로소 학과목으로, 이게 사실 충격적인 게 네. 성리학 사회에서 이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몸을 놀려? 그렇죠, 이렇게. 하늘천 따지.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제 체조가 본격적으로 독립교과로 설정이 되게 되면서 학과목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아주 좀 중요한 변화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전까지는 정말 그냥 개개인에게 네가 알아서 뭔가를 해라 라고 했다면 이제 국가가 교육 제도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신체를 관리하는 시대로 이제 딱 전환이 된 거죠. 네. 그 내용을 보면은 몸을 기르고 동작을 떳떳이 하고 맡은 바 일에 힘써라. 근육을 단련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서 병 없이 건강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라. 또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덕과 몸과 질을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그냥 몸을 단련하라는 게 아니라 이 체육을 진흥시켜가지고 쇠퇴해가는 나라의 힘을 회복하자, 국가 위기에서 벗어나자, 이런 뜻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체조 과정은 대부분 소학교에서는 보통 체조를 했고요. 고등과에서는 이제 병식 체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좀 군사훈련의 일환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관학교 출신자를 교사로 또 임명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하고 좀 상황이 다른 거죠. 그렇죠. 입국조서 반포 다음해에 설립된 한성사범학교,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 네네. 배출한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는 체육은 신체의 건강과 함께 떳떳한 기상을 기르며 어려움을 참으며 근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신력을 기른다. 아예 딱 요지로 학생의 건전한 정신과 신체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네. 축구가 인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양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눈이나 비가 오면 이제 결석을 좀 자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양반이고 뭐고 어. 축구에 이제 맛을 들인 거죠. 볼 차는 맛을 그렇죠. 알았군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축구 경기만큼은 다른 열성을 가지고 다를 때는 안 나오더라도 네. 축구 경기 할 때는 열심히 나왔다고 합니다. 즐거움. 즐거움. 유희용으로의 어떤 그런 즐기는 이들이 드디어 많아지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자연스럽게 그렇죠. 재밌게 놀다 보니까 신체가 강건해지는 이런 단계로 또 변화 발전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첫 근대 올림픽이 1896년에 이제 열렸으니까 이 조선에도 이제 그때 첫 운동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운동회가 이제 화류회라는 이름으로 열렸는데 당시 이제 경기 종목을 보면 300보, 600보 달리기, 또 대포알 던지기도 있었다고요. 갑오개혁 이후 이제 실시된 운동회는 무려 217회나 실시가 됐는데 이게 근대 체육 도입에 큰 의미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네. 이제 그 개방 이후에 이제 기존 이 향촌 공동체 지방의 역할이 좀 부족했다고 하죠. 그런데 연합 운동회가 열리면서 이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자 이제 운동회가 향촌 공동체의 일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이 또 됐다고 해요. 운동회 하면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큰 공 굴리고 그렇죠. 차전놀이 같은 거 했을 때 기억이 네. 나는데 이게 역사가 생각보다 깊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운동회가 사실상 정말 마을 축제였던 거죠. 그렇죠. 순종은 운동회에 직접 참석을 해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또 선수상을 내리는 등 진짜 문자 그대로 체육 진흥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미국 선교사 이제 필립 질레트라는 분이 계셨다고 해요. 12년 동안 한국에서 이제 쭉 사시면서 그래서 야구, 스케이트도 그때 농구 등을 이제 소개하고 이제 야구는 직접 또 이게 가르쳐 주셨다고 해요. 스트라이크 이런 식으로. 그거 좀 복잡하잖아요. 유리 복잡하죠. 그렇게 해서 이 스포츠 벌모지였던 조선은 약 4년간 그 10여 개의 스포츠 단체가 만들어질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속상하게도 1910년에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권이 빼앗겼던 그 시대 일제강점기에도 우리가 스포츠 계속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본은 조선 내 스포츠 단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선체육협회를 이제 만들게 됐고요. 이때 이제 일부 조선 엘리트들이 스포츠에서만이라도 좀 우리 목소리를 좀 내보자. 네. 이런 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한 체육기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죠. 일제에 대한 항쟁의 수단으로 조직적인 체육단체를 구성하기 이르게 되는데 이 단체가 오늘날 그 유명한 대한체육회의 전신인 조선체육회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역사가 쫙 이어지고 그렇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때부터 체육을 통한 자주 독립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이건 뭐 우리 체육사에서 뭐 거의 뭐 한 획을 그은 또 이벤트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 바로
마라톤이었죠. 이 전 세계가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이 당시 뭐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결승점을 약 12km 앞둔 지점부터 누구죠? 손기정. 손기정 선수 독주. 독주. 옛날 우리 92년 황영규도 그랬어요. 그렇죠. 네. 독주하면서 마라톤 승리자의 입장을 알리는 가운데 빰빠밤 막 나폴 소리 막 울려 퍼지는 가운데 메인 스타디움에 딱 등장하게 이야. 되는 거죠. 장래 아나운서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선두는 일본인 손기태이. 네. 손기정 선수의 기록은 2시간 29분 19초 2. 사실 이게 진짜 큰 기록이라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2시간 30분의 벽을 깼던 사람이 없었는데 네. 올림픽 신기록을 내게 됐던 거죠. 근데 당시 이제 손기정 선수는 최고의 기록을 세웠지만 마음껏 또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 시상식에는 손기정 선수, 손기정이라는 본명 대신에 손기태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호명이 또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태극기 대신에 또 일장기, 또 애국가 대신에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다고 하는데 이때 3위가 또 우리 선수 남승용 선수였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또 이런 말 했습니다. 그때 손기정에게 가장 부러웠던 건 뭐냐? 금메달이 아니라 일장기를 가릴 수 있는 묘목이었다. 딱 금메달만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이제 그로부터 이제 며칠 뒤 신문이 발간이 되는데 이거 또 중요한 사건이 납니다. 네, 그렇죠.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서 일장기가 쑥 빠졌습니다. 지워졌죠. 이게. 그렇죠. 일명 일장기 말소 사건인데요. 당시 이제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서 손기정 선수 유니폼에 일장기를 삭제한 사진을 이제 신문에 기재하게 된 거죠. 네. 독립운동가 여운형이 사장으로 있었던 조선중앙일보가 가장 먼저 일장기를 지원한 기사를 냈고요. 총독부에서 당연히 검열을 하게 되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거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인수위가 너무 많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돌리면서 해결을 했는데 네. 이게 피해 갔는데 동아일보가 또 합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쯤 되니까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정확하게 이제 또 알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당시 체육부장 이기룡은 고문까지 당하고 이런. 기자직에서 면직이 됐고요. 송진우 사장도 면직 당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당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운형 같은 경우는 속간을 전제로 한 총독부의 타협책을 거부하게 되면서 이런. 아예 이제 조선중앙일보는 폐간이 되고 맙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그 체육 근현대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목양 여운형 선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왜 독립운동가인데 또 체육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조선중앙일보에 이제 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스포츠면을 또 만들었다고 해요. 신문에. 여운형 선생은 그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군들은 비록 가슴에는 일장기를 달고 있지만 등에는 한반도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손기정 선수의 승리가 일제강점기 민중에게 민족 의식을 일깨워줬던 스포츠는 나라를 잃었던 민족에게 용기와 힘을 줬습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드디어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스포츠 2막이 열리게 되죠. 네.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해산이 되었던 조선체육회가 1945년 재창립이 되면서 드디어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 출전, 나라를 되찾았으니까 올림픽의 태극기를 달고 앞세워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름을 정말 이제 제대로 좀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출전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거 아니죠. 절차라는 게 다 있으니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IOC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도 굉장히 좀 절차가 복잡하대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1946년 올림픽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IOC 승인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이제 서윤복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합니다. 해방되자마자 세계 신기록. 그러니까요. 대단한 정말 선수죠. 이때 이제 손기정 선수가 이제 코치로 나서가지고 서윤복이 1위와 함께 이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다시 한번 조선의 힘을 세계에 알리게 되는데 이걸 계기로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런던 올림픽 참여에 희망의 싹이 트였다고 하죠. 1947년 6월 15일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IOC 총회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 당시 올림픽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전경무 씨를 현재 파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좀 쇼킹한 사건인데 스톡홀름을 향해 가던 중 이제 그가 탄 군용기, 그때만 해도 이제 군용기를 타고 갔었는데 그렇죠. 이게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본 후지산에 충돌을 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큰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슬픔을 누르고 IOC에 참석할 새로운 사람을 좀 다시 물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거주하던 한인 이민위원장 이원순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굴이 되게 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또 무슨 문제가? 이원순 위원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때 이제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 이원순 씨가 직접 사제 여행 증명서를 만들고 급히 스웨덴 비자를 또 받아가지고 IOC 총회에 참석하고 다행히도 이번에는 네. 만장일치로 한국의 올림픽 참가를 승인받게 됩니다. 어우,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IOC 가입 직후부터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또 터지기 시작합니다. 올림픽 참가 선수 한 명당 $2,000 이상의 이제 돈, 경비가 필요했다고 하는데. 등록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KOC 관계자가 복권을 발행하는 아이디어를 내요. 복권을요. 당시 이제 민정장관이었던 안재홍 씨가 이제 올림픽 후원회 회장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복권인 올림픽 후원권을 발행을 합니다. 당시 소고기 한 값 한 260원이었대요. 진짜 싸죠, 그렇죠? 근데 복권 한 장 가격이 100원. 우와, 비싸네요. 꽤 비싼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국민적 성원에 좀 힘을 입으려고 한 건데 총 140만 장이 발행이 됐습니다. 과정은 좀 쉽지 않았나 봐요. 근데 어찌됐건 정말 전액 완판. 와우. 다 팔렸어요. 네. 그래서 올림픽 후원회 같은 경우는 이 발매액 1억 2,600만 원 가운데 상금 경비를 빼고 7,100만 원을 남깁니다. 우와. 아주 알뜰하게 살림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돈으로 선수단 파견비로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역도 미들급의 김성집 선수와 또 복싱, 이것도 한때 우리가 또 했었죠, 그렇죠? 네. 복싱 플라이급의 한수환 선수가 각각 동메달을 따면서 스타디움의 태극기를 휘날렸습니다. 네. 미군 정하에 있었던 아직까지 정보가 수립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다. 그걸 좀 알렸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966년에는 국위 선양을 할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그 이름도 유명한 태릉 선수촌을 그때 만듭니다. 실제로 이제 유산소 운동을 위한 트레이닝 밀, 심전도기, 근전도기 등이 비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뭐 지도자는 물론 막 선수들도 막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막 좀 충격적이었고 그만큼 이제 스포츠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체계적인 훈련을 좀 받을 수 있게 됐던 거니까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순간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1962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종합 6위, 예. 1963년 제4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일본을 한인전이네 또. 그렇죠. 5대2, 3대0으로 꺾는 등 이야. 5승 1패로 대회 창설 이후에 첫 우승을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1966년 제5회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도 종합 2위. 2위. 그러니까 뭐 이거 바로바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드디어 첫 금메달이 등장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이건 아마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 레슬링 하면 양정모는 레슬링이죠. 그렇죠. 레슬링 자유형 62kg급에서 첫 금메달을 땄고요. 79년에는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선 이분도 진짜 유명한 분이에요. 김진호 선수가 5관왕. 발의 민족. 이 해방 후의 스포츠 정책을 제도화하는 등 스포츠 정책의 기조가 이제 다져지는 시기가 이때였다 볼 수 있게 되는데, 자, 이제 적극적으로 스포츠 정책을 펼치며 스포츠를 정치에 활용하려고 했었던 약간 느낌 싸죠? 네. 5공화국으로 가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급이 다른. 이때부터 이제 기억이 나죠? 솔직히 나죠. 말하면. 스포츠 전성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전두환이 정권을 잡은 제5공화국은 스포츠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3S 정책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야구, 축구, 씨름 등등 스포츠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전두환 정권은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이지 않습니까? 12.12 군사반란과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이제 진압하면서 권력은 잡았지만 민심은 잡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펼친 게 방금 말씀해주신 3S 정책. 스포츠, 섹스, 스크린. 36년 만에 야간 통행 금지 해제가 됐어. 12시인데 밖에 나가도 돼요? 네, 됩니다. 그런 게 막 기억이 나세요? 그 책에서 배웠어요. 아니요, 저는 너무 어릴 때서 저런 건 잘 몰라요. 저도 기억 안 나요. 에마 부인 시리즈. 다양한 무슨 부인 시리즈가 이때 탄생을 했고, 저같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 아주 잘못된 왜곡된 성문화를 아주 퍼뜨리는데 아주 뭘 보셨길래 그래요? 뭘 보셨길래? 호환 마마보다 무서워요. 그게 그 앞에 나오더라고요. 네. 자, 특히 이제 스포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건 체육부 출범입니다. 네. 우리나라 초대 체육부 장관 네. 혹시 누굴 것 같으세요?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거봐, 이게 지금 역사가 아니라 이제 삶이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뭔 소리 하십니까?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 노태우죠. 네. 지금야 이제 뭐 옛날 대통령 돌아가신 분이 돼버렸지만 당시에 이제 정말 실세 장관, 맞습니다. 권력의 넘버 투.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체육부 장관이 됐으니까 말 그대로 국정의 모든 힘이 이제 체육적으로 이제 몰려들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1982년 3월 27일 지금은 사라진 동대문 운동장, 당신이 서울 운동장으로 불렸죠. 6개 프로 구단과 3만여 명의 관중으로 가득 찹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첫 시구자. 네. 누구냐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연예인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 실제로 나와서 대통령 전두환이 이거 사진도 있습니다. 딱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서 당시 이제 관중이 3만 명 정도 모였다고 했잖아요. 상당수가 경호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럴만하네요. 진짜 우픈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덕분에 이제 야구 인기 정말 대단했다고 하는데 출범 첫 해 경기당 평균 관중이 6천 명, 그리고 총 누적 관중이 약 144만 명. 엄청 성공적인 출발이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정말 이 엄청난 그 인기 속에 프로 야구는 프로스포츠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으쌰! 프로 씨름도 그때 시작이 돼요. 누구 좋아하셨어요? 이만기 선수죠. 이게 다 똑같아. 그때 우리는 모두가 다 이만기를 사랑했었어. 그렇죠. 이만기. 씨름하면 이만경 씨름. 그러니까 이만기 대 이준희, 이만기 대 이봉걸, 이만기 대 강호동. 그러니까. 황금의 시절이었죠. 그렇죠. 이 정도만이 아닙니다. 이 프로야구에서 씨름 그리고 축구 출범에 이것도 기억나시죠? 농구 대잔치 농구 대잔치. 네. 다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오공화국 입장에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또 성공했고 마지막 최후의 꽃이 뭐냐? 서울 올림픽. 올림픽. 그렇죠. 이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앞세우면서 아주 꾸준히 스포츠 정책을 강조했었습니다.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대한민국 서울과 일본의 나고야가 치열한 득표 경쟁 끝에 사마란치, 이름 오랜만에 듣습니다. 그렇죠. 네. 사마란치 IOC 위원장의 발표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세울 52, 나고야 27, 세울 코리아. 와! 그러면 그때는 외국인들은 서울을 세울로 발음하는구나. 맞아요, 그때 맞아요. 처음 느꼈어요. 알았어요. 전 세계 주목을 받으면서 서울 올림픽 유치 확정됐습니다. 바덴바덴의 기적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죠. 바로 작전명 썬더버드. 갑자기 전쟁 작전 같은 느낌이 네네. 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재벌 기업과 국가 권력이 정말 총동원 됐다고 합니다. 임무는 각국의 IOC 위원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네. 투표를 해야 되니까 네. 그게 이제 핵심적인 과제였었는데 그 당시 민간 추진위원장이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이었었는데 네. 가장 먼저 뭘 했냐? 해외에 파견됐던 현대맨들을 동원해서 IOC 위원들을 신상화해서 파악을 합니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네.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파견 직원들의 부인들을 동원해서 꽃바구니를 정성스럽게 만들고 이야. 각국 위원들 방에 넣었다고 합니다. 반응 어땠을 것 같으세요? 꽃을 보면은 일단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아름다운 꽃을 보내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 사람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네. 네. 좀 좋아하게 되고 칭찬도 굉장히 좀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정종 회장이 쓴 그 회고록이 있는데 부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대요. 같이 이제 방을 쓰니까 여보 나고야 말고 서울 찍어. 야, 그 말을 뭐 넘어갈 수밖에 없지. 너무 부인이 시키는데 하셔야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네. 그렇죠. 결국 값비싼 선물이 이제 능사가 아니다. 이것이 바덴바덴에서 증명이 된 거죠. 네네네. 제24회 서울 하계 올림픽 때 역대 최대 규모 행사이자 동서 양 진영이 모두 참가한 그야말로 화합의 행사였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는 이제 주로 미국이나 서방권 국가들이 참여를 안 했었고요. 네. 84년 LA 올림픽에서 이제 반대급부인 거죠. 네. 공산주의 국가들이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차례를 지내고 나니까 도저히 이러면 안 된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12년 만에 양진영 모두가 참가를 하게 되는데 당시 최대 규모죠. 159개국 8,397명이 참가해서 사상과 이념을 넘어서 전 세계를 이제 하나로 함께하게 됐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성적은 어땠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 총 33개의 메달을 따면서 종합 4위를 차지했어요.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맞습니다. 올림픽 개최로 인한 경제 효과는 또 얼마였냐? 총 26억 달러. 또 직간접 고용 효과도 33만 6천 명에 이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집중적인 투자가 또 됐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연 10%가 넘는 정말 초고성장 시대를 열었다고 해요. 맞아. 진짜 그때 대단했어요. 그렇죠. 해외 관광객도 무려 3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당시 이제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전쟁으로 황폐가 됐던 이 나라가 경제적 강국이 됐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솔직히 이제 그 88년이라고 하면 전쟁이 끝난 지 뭐 불과 30몇 년 된 그런 해였지 않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린 만큼 고도의 성장한 걸 전 세계에 알렸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88 서울 올림픽을 치른 다음에 세계에서의 한국 위상은 유엔 총회에서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또 하기도 했고요. 네네. 제24회 서울 하계 올림픽 대회를 치른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 합니다. 네. 이때부터 뭐 피파 월드컵, 동계올림픽,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까지 개최하면서 4대 메이저 국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한 5번째 국가. 우와, 5번째. 네, 5번째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거죠. 네. (2000년대) 한국 스포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2002 한일 월드컵. 이때쯤 되면 저는 이제 대학생이었고. 2002년도에 대학생이었다고요? 30대 아저씨 아니셨어요? 네. 그거 봐요. 맞구나. 그러니까 내 대학생이지요. 어찌됐건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정말 수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이건 진짜 지금도 뭐 영상이 많이 나오지만 그렇죠. 그때 그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쵸. 약간 좀 이렇게 신들린 듯한 온 민족이 좀 그랬던 좀 기억이 나는데. 일생일대의 이벤트였죠. 맞아요. 근데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아시아 첫 월드컵이자 피파 월드컵 사상 최초의 공동 개최. 네. 그것도 의미가 있고요. 4강 신화. 4강. 야, 우리가 그때 16강 들어가는 게 목표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4강 신화는 물론이고 경제 효과를 분석해보니까 약 11조 이상의 효과가 또 났다고 합니다. 와. 온 국민을 축제장으로 만들면서 스포츠가 이렇게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구나, 이런 또 가치를 입증했었던 시간 같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이제 첫 그 우리나라의 월드컵 도전기 6.25 전쟁이 끝난 지 1년도 채 안 된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때 또 어떻게 갔대? 야, 제 첫 번째 그 대결 상대가 누구였냐면 당시만 하더라도 우승 영순위였던 헝가리. 헝가리 그 잘했어요? 그때 잘했습니다. 헝가리와 붙어가지고 9대 0으로 일단 대패를 했었거든요. 아니 60시간 만에 가서 처음 축구 참석한 나라가 당시 영순이한테 애가 수준 안 되는 나라들은 이제 월드컵에 초대하지 맙시다. 이게 뭐예요? 물 흐리고 이거. 이런 뭐 이거 비난 아닌 비난이 또 엄청났다고 하는데. 기분 나쁜데? 그렇죠. 그때 피파 이 월드컵의 아버지 줄리메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한국이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해도 수십 년 후엔 어찌 될지 전혀 모른다. 월드컵은 누구나 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말대로 지금은 세계 축구를 놀라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스포츠가 가진 힘이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도 그렇지만 나와서 함께 대한민국 외치면서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네. 애국심도 다시 한번 좀 되새기게 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효과도 좀 있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뭐 우리가 그걸 멈춘 게 아니죠. 평창 동계올림픽, 그 외에도 다양한 좀 세계 대회에서 정말 지금까지 계속 저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올리고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것, 그건 역시 스포츠가 가진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특히 이제 스포츠 기본권을 보장해서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선생님 스포츠 마일리지 들어보셨나요? 사실은 스포츠 복지라는 말도 좀 새로운데, 네. 스포츠 마일리지 뭐예요? 이렇게 뭐 적립되는 거예요? 스포츠 활동 참여 성과에 이제 마일리지를 주고. 진짜? 네. 이게 대박이에요. 그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다 이건데. 자, 앞서 봤듯이 국가의 지원 역시 스포츠 경쟁력의 좀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국가 위상에 걸맞는 전문 체육 지원도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 체육 분야 예산안을 증액하고 국가대표 등 전문 체육 선수의 훈련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훈련 환경도 대폭 개선해서 대한민국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스포츠는 과학입니다. 그냥 뭐 악으로 깡으로 이런 시대가 아니죠. 아니죠. 네. 그렇죠. 최첨단 기술을 사용한 과학적 훈련, 체육인 공제 장학 사업, 진로 창업 지원 등을 통한 복지, 권익 강화에도 힘을 쓴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스포츠에서 메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포괄적인 변화, 그 분야와 관련된 굉장히 큰 선진화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4차 장애인 체육 발전 중장기 계획이 이 장애인의 그 특수성을 이제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정교하고 또 짜임새 있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 역시 스포츠로 허물겠다라는 계획을 또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11월엔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이게 약간 용어가 어려운데 옛날 말로 표현하면 부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니버시아드. 이거를 좀 익숙하죠, 그렇죠? 네. 이 대회의 충청권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네. 또 아시아 최초로 열릴 청소년 동계올림픽이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도 앞두고 있습니다.
e스포츠, 태권도 같이 이제 세계에서 사랑받는 국제 스포츠 종목을 육성하는 데도 이제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해요. 정말 지금 다양한 정책 실현으로 이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또 국가 경쟁력도 쑥쑥쑥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자, 정책을 통해서 스포츠의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막 그 어린 나이에 처음 막 야구장 갔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맞습니다. 또 이제 진짜 그 88 올림픽이라든지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그 감동 이런 것들도 생각나서 오늘 좀 특히 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 88 서울 올림픽도 개최를 하고 또 2002 월드컵도 개최를 한 것이 물론 뭐 우리 국민의 역량도 뛰어났지만 국가의 정책적인 바탕 이걸 바탕으로 또 이게 현실을 했다라는 걸 또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알면 할수록 더 재미있고 더 놀라운 역사 속 정책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